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최근 가상화폐가 급등락을 보이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로 휘청이고 최근 해커 집단이 주요 인프라를 해킹한 뒤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가상화폐 랜섬웨어 사건도 일어나고 있죠. 가상화폐 시장의 상한가, 앞으로 규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고란 기자 연결합니다. 고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고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직접 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예. 그 가상화폐 오늘 그 시세가 많이 급락했던데 기자님도 좀 갖고 계시지 않나요?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하는 발언이 약간 비트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무의식적으로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제가 상세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발언과 트윗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시장이 출렁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머스크의 트윗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사실 출발로 보자면 2월 9일 날 테슬라가 SEC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예. 이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고요. 그렇죠. 당일에만 17%가 올랐습니다. 예. 3월 24일에는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알렸습니다. 예. 이때 한번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때 결제로 받은 비트코인은 팔지 않고 우리가 노드를 돌리겠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4월 26일 장이 마감한 다음에 테슬라가 1분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비트코인,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1억 100만 달러의 매각 차익을 거뒀다라고 한 겁니다. 예. 예. 이 시장에서는요, 아니 비트코인 안 판다고 해놓고 왜 팔았냐라는 비난이 일었고요. 그 변명으로 하자면, 야 이게 결제로 받은 비트코인은 안 팔겠다고 한 거지. 우리가 그때 15억 달러어치 산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논란이 나오자 일론 머스크 개인이 트윗을 하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하나도 안 팔았다. 게다가 테슬라가 판 비트코인은 보유 지분의 10%에 불과하다라고 조금 진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있다가 5월 12일에 더 엄청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처음 그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처음 발표한 지 한 3개월, 실제로 도입한 지 한 2개월도 안 돼가지고요.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환경 이슈를 들긴 했지만 사실 그때와 지금 환경 문제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예. 도대체 왜 갑자기 중단한 거냐라고 그 진위 여부, 의혹이 도대체 진짜 의도가 뭐냐? 라는 논란이 일면서 4만 6천 달러까지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예. 시장이 특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바로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문제의 트윗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머스크가 그간 도지코인이니 비트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트윗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암호화폐 고래, 크립토 웨일이라는 트위터 이용자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전량 팔아치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책할 것이지만 나를 그는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밑에다가 indeed 정말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예. 아니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예. 자신의 발언으로 이렇게 폭락하면 혹시 또 다시 싼 값에 사들였다가 언론 풀에서 띄우고 이러려는 거 아니냐. 지금 고란 기자가 쭉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앨런 머스크가 가상화폐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언론 풀이를 하고 있다. 이게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의 생각 같아요? 라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오늘도 발언도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요, 자기가 팔았다라고 트윗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트위터 이용자의 발언에 일종의 이제 비꼬는 식으로 이제 인디드라고 한 건데요. 이게 그냥 팔았다, 팔 것이다를 시사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고 일부 보도는 팔았을 거다라는 식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예. 이런 시장의 오해가 일파만파 퍼지니까 오후 3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올립니다. 안 팔았다.
명확히 하자면 이라고 올리니까 갑자기 또 시장이 반등해서요. 그랬어요? 네, 지금 현재는 42,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45,000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머스크의 트윗 하나로 시장 자체가 휘청휘청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이 아직까지 미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일론 머스크가 일부러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나 전 세계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서요. 이게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너무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 주가는 전반적인 기술주 약세와 함께 나타난 현상입니다. 물론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배경에는 인플레 우려가 깔려 있고요. 여기에 더하기 CEO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언론 제목을 보니까요. 그 서학개미가 테슬라 팔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테슬라 자체가요. 서학개미들이 살아가는 종목이라서 매수 매도를 합친 금액이 11억 7천만 달러 이릅니다. 이달 들어서만요. 엄청나네요. 2등 종목보다 2배 이상 많고요. 그래서 그럼 정말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팔았냐를 보면 전체 매수 매도 금액 가운데 순매도량이 거래량의 4%에 불과합니다. 애플이 6.4%고요. 화이자가 27%입니다. 순매도 금액이 약 528억 원으로 많기는 하지만 원래 테슬라 자체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라서 많게 느껴지는 거고요. 순매도 비중으로 따지자면 화이자가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쭙죠. 근데 지금 특히 미국에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던데 비트코인은 투기 아니냐, 내재적 가치가 없다, 활용도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랄까요? 계속 규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비트코인을 활용한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각국의 규제 당국이 확실하게 규제를 할 것 같고요. 이미 그 페데프라는 국제기구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가이드라인, 법안을 마련하라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규제가 나오는 건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금지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18년 1월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라는 발언을 했던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이미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미국 나스닥의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상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거래소 내 실명 확인을 강화한다든지 탈세 관련된 족발을 좀 세게 조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라이선스 발급 등을 통해 자국민이 거래하는 거래소는 강력하게 통제한다 등의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비트코인 시세를 실시간으로 봤는데 오늘 오전 오후 많이 떨어졌을 때보다는 상당히 또 회복했네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안 팔았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란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손정민 씨의 친구 A씨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오늘 입장문 내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유족에 대한 도리, 말하자면 사망한 지 얼마 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의혹을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유족의 도리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다만 근데 토요일 날 모 프로그램에서 장문의 문자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내용도 방영됐고 또 마침 또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인터뷰를 해서 사건 전체에 대한 상황이 재구성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온 것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입장문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법인 쪽에서 아마 입장문이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저도 하나하나 다 읽어봤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전체는 A4인데 17장 정도이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점, 그러니까 의혹들에 대한 하나하나씩 그리고
시간이 재구성될 수 있을 방식의 해명 정도로 얘기되는데요. 근데 주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어쨌든 블랙아웃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거고 예. 기억하는 것은 뭐 옆에 누워있던 느낌, 나무를 손을 잡은 느낌, 깨우려 했다는 것, 그러니까 단편적인 기억 이런 거고 그동안 얘기됐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손 씨하고 A 씨가 뭐 별로 친하지 않았다. 사실 그렇지 않다. 이런 친분이 있고 사실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조문 안 왔던 부분들 그리고 주요하게는 이제 관련된 가족 친인척 중에 유력 인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신발을 버린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예. 뭐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더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입장문 보고서도 아직까지 혹시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3시 48분부터 47분 48분부터 4시 20분 사이에 그것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나머지 부차적인 부분은 다 어느 정도 해명이 됐고 또 말하자면은 이 여러 가지 억측들, 낭설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의 주안점을 뒀고 근데 정작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런데 또 뭐 입장 이해가 가는데 소위 말해 필름이 끊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블랙아웃 사태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런 거든 건데 이 입장문 발표에 손 씨 아버지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매우 어떻게 보면 되게 격한 반응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뭐 표현 자체가 이제 뭐 가증스럽다는 얘기도 표현 쓰신 것 같고요. 사실 이 일종의 상당히 허탈한 어떤 표현 것도 있는 거고 경찰 조사 때 변호사 입회 같은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뭔가 그냥 떨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이거 직접적으로 뭐 사과를 받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깊은 더 큰 불신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손 씨 아버지가 입장문에 대해 남긴 의문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입장문 부분은 이제 틀린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그러니까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다른 부분이 뭐냐면 당시의 CCTV 상황에서 그러니까 손 씨의 모친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들이 찾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본인들한테 들어가라고 했던 시간과 실제로 이 A 씨의 부모들이 나가려고 하는 시간이 안 맞는다. 그건 뭐냐면은 애초에 나갈 생각이 있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연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손 씨 부친의 말이고요. 그럼 특히 이제 술 먹은 장소에 대한 어떤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디서 술을 먹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안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확증 편향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점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또 음모론을 몰고 간 거 아니야. 이런 또 반대쪽 얘기가 있단 말이죠. 특히 손 씨 아버지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카톡을 공개했는데 친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근데 오늘 그 A 씨 입장문 보면 굉장히 친했었고 함께 외국 여행도 갔다 왔다. 그리고 손 씨 아버지가 공개한 카톡이 일부 조금 편집이 된 게 있거든요. 이건 일부러 여론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손 씨의 어머니가 뭐 언론에 얘기한 거를 보면은 아마 그 정민 씨와 A 씨는 뭐 전혀 안 친한 것이 아니라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민 씨 부친은 그 부분을 모르셨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편향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 분노 때문에 그렇게 좀 제기하신 것 같은데 손정민 씨 어머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친한 동기들이 A 씨를 포함해서 7명이고 엄마들끼리도 교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가까이 술을 먹을 수 있는 사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어제인가요? 주말이었죠.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이게 모임을
네티즌들이 또 만들었더라고요. 추모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이 손 씨 사망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면서 한강변에 나가서 집회까지 열었는데 또 모금 활동도 하고 이 모금 활동해서 어떻게 유가족들에 전달되느냐 했더니 원하면 10%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뭐 정치적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좀 너무 나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결정된 게 아무도 없잖아요. 예. 확인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정민 씨 부친께서는 그 지금 후원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여러 분에서 사실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정민 씨 부친하고 관련 없이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것을 하는 거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이 없는 거를 이렇게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언론 또 모든 분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나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썼던 글이라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다른 사건을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경찰 출신이시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지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은 서초서 강력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해를 가죠. 왜냐하면 전체 팀이 투입됐으니까. 근데 다른 경찰서나 다른 경찰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 개 경찰서에 강력팀이 다 투입된다 하더라도 초기엔 투입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선을 잡은 다음에는 주력은 다 빼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저는 제 경험상 적절하지 않은 거고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뭔가 그 경찰서 앞에 언론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걸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직접 자신의 업무가 방해받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A 씨 입장문을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또 조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경찰이 꽤 많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그건 명확히 좀 해야 될 것이요. 예. 6번, 7번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6번, 6일, 7일을 간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걸 면밀히 봤는데 26일이나 27일 한 번 갔고요. 29일에 한 번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사를 두 번씩 받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 플러스 최면 조사. 29일도 참고인 조사 플러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받은 거니까 그걸 글쎄요. 그렇게 왜 분리해놨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의 조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본격적인 조사는 5월 4일인가요? 그때 한 번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프로파일러 조사가 하나 있으니까 정확히 4번을 받은 거죠. 예. 자, 조사하는 뒤가 제가 한 번 더 여쭙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 집회가 있었던 반면에 이 친구 A 씨를 근거 없는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자는 모임도 생겨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봤는데 아마 뭐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만들어졌나 봅니다. 보호 모임이라고 해서 몇 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사망과 무관하다고 생각돼서 조속한 A 씨의 어떤 일상 복귀, 추측성 콘텐츠 양산 차단 이런 걸 가지고 가입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라 할까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죄 추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뭐 인터넷에 너무 음모론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 A 씨 가족의 신상도 뭐 이미 다 틀렸다고 하고 나중에 아무런 사건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상당한 고통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경찰이 수사 때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수사 때 프로파일러 투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입할 실제적인 이득이 없죠. 왜냐하면 어떤 이상 심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죠. 이제 프로파일 투입함으로써 일단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거를 한번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것에 특별하게 몰입하는 스타일이어서 술을 먹어도 집중적으로 많이 먹는 스타일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면 블랙아웃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블랙아웃의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는 걸 좀 상정을 하고 경찰에서는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파일러는 그 A군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좀 묘한 게 원래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을 때는 변호사 동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변호사가 동석하게 되면은 일단 라포 형성에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변호사가 그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예, 그럼 라포 형성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는 좀 뭐 감은 잡히지만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프로파일러 조사 자체는. 근데 한계점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아직 피의자라든가 뭐 그런 신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조사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고. 예, 본인이 블랙아웃을 주장하시니까 그런 블랙아웃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니면 기타 어떤 심리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하는 겁니다. 강제 수사는 아니죠. 예. 이 사건이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뭐 국가수의 부검 결과도 다 나온 상태고 목격자 증언도 들었고 블랙박스라든가 CCTV 분석도 지금 다 마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구 가족 조사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아직 경찰에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보면 뭐 이렇게 그냥 실족사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 경험상 이미 결론은 나왔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 나왔고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완전히 백지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수사선에 A, B, C, D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딱 다가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씩 버리고 넘어가는 거라서 결론은 나왔지만 발표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예. 그거는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죠.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은 또 납득하기 어려울 테고요. 그래 당분간 이 사건을 조금 더 논란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비슷한 시기에 또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산재 사망 사건으로 사망한 이선호 군 이 같은 젊은 청년이 사망했는데 우리 국민의 관심도라든가 혹은 언론 보도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간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우리 제작진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제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이번 이 사건 관련해서 교수님도 여러 번 사건을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참 저희보다도 더 답답하시겠어요. 전문가 입장으로. 이런 사건일수록 그 잔상이 오래 갑니다.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관련된 오랫동안 가죠. 계속 그 현장을 맴돌 수밖에 없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수사 결과 발표가 앞으로 있을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